서투름은 서투름으로 그치지 않는다. 서투르다는 것은 첫 출발이고 여백이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여백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이 여백을 창의적인 삶으로 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투름이 없다면 어찌 익숙함이 있겠는가? 서투름이 차곡차곡 쌓여 익숙해지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완성품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서툴지만 내 인생을 사는 법.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입니다. 지은이는 이근후, 펴낸 곳은 가디언 출판사입니다. 이근후 선생님의 책은 오늘로써 세 번째 소개인데요.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소개해 드렸었죠. 오늘 이 책은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과 교육의 기회는 물론 삶의 여유 역시 줄어든 요즘입니다. 모든 세대들이 다 힘들겠지만 특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청년들은 더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근후 선생님은 이럴 때일수록 젊은 세대에게 성공과 극복의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기보다는 위기를 잘 견디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근후 선생님은 완벽한 인생이 아닌 서툴지만 내 인생을 사는 법을 말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 나만의 인생, 2부 성장과 성공, 3부 관계와 소통, 4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서투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는 나다. 면접에 모범 답안은 없다. 나는 나라고 자신있게 표현하는 길밖에는 없다. 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한 직장을 찾기 힘든 시대이다. 지인의 아들은 여러 곳에 시험을 봤는데 필기는 합격했으나 번번이 면접에서 낙방했고 그러다 보니 기가 많이 죽어 있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자기를 거부한 것으로 인식된다. 심하면 자기 비하로 연결되어 삶의 용기를 잃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면접자가 면접관의 눈에 들기 위해 인위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대학생 때 심리학 강의를 듣는 첫 시간에 교수님이 교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심리학은 심리학이다. 우리는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다. 심리학을 설명하면서 심리학이 심리학이라니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비슷한 예로 정신과 학회에서 경봉 스님을 모시고 자아의 정체성과 주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놀랍게도 스님은 나는 나다 라는 첫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 두 분의 말씀은 모두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강렬한 발언이었고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면접에 실패한 지인의 아들에게 나는 나다 라는 말로 자신을 회복하도록 권해보았다. 면접관의 취향에 맞추어 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나를 표현해 보라고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감없이 정확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지는 것은 회사가 요구하는 역할 기준에 맞지 않아서일 뿐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구직자는 자기의 주체성을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나의 적성과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는 수많은 면접자 중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나다라고 보여주면 된다. 그럼 나와 맞는 회사의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에 모범 답안은 없다. 나는 나라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길밖에는 없다. 제목: 실패한 사람은 없다. 나는 항상 젊은 사람들의 실패를 흥미롭게 바라본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곧 성공의 토대가 된다. 실패하고 물러섰던가, 다시 일어섰던가. 젊은 사람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순간의 성공은 결정되는 것이다. 독일의 군인이었던 몰트케가 한 말이다. 등반을 마치고 하산하는 등반가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등반대가 등반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실패한 대원들은 기가 죽어 피곤한 상태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1977년 한국 산악회가 주관한 첫 에베레스트 산 원정대에 참가한 후배 한 명이 있다. 그는 정상을 앞에 두고 악천후를 맞았고 그 자리 8,800m 지점에서 비박을 한 후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 그는 이 첫 번째 등반에 실패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한동안 많이 괴로워했다. 나는 그에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위로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한 논리는 이렇다. 그는 적어도 8,800m까지는 올라가는 데 성공했다. 단지 남은 거리를 악천후로 오르지 못했을 뿐이다. 관례대로라면 등정에 실패한 것이 맞다. 하지만 그가 실패라는 단어에 함몰되기보다 나는 8,800m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길 원했다. 실제로 8,800m까지 올라간 사람은 드물다. 더욱이 그런 곳에서 비박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더군다나 살아서 베이스 캠프로 귀환했다. 얼마나 대단한가. 어찌 이것이 실패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만의 경험이고 자산이다. 그는 이후로 이 경험으로 히말라야의 8,800m가 넘는 여러 고봉을 오를 수 있었다. 실패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실패라는 말에 함몰되면 새로운 도전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히게 된다. 실패는 내 경험이고 나의 일부다. 즉, 나의 자산이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주체는 나다. 실패했다고 내가 나를 괴롭히면 가뜩이나 모자란 에너지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이번 생이 처음이기에 미흡하고 서투를 수밖에 없다. 그런 서투름과 부족함이 쌓여 이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한 나만의 체험적 실패가 된다. 그 실패가 쌓이고 모여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러니 성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보자.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없게 된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만큼 성공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8,800m까지 올라간 사람, 8,800m까지 밖에 못 올라간 사람, 조사 하나 부사 하나만 바꿔도 성공한 사람이 된다. 실패한 사람은 없다. 제목: 빨간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빨간 오리 새끼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도 없지만 실제로도 없다. 그런데 누군가 오리 한 마리를 그리면서 빨간색을 칠했다고 한다. 빨간 오리 새끼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유전 변이로는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는 뜻은 다른 곳에 있다. 나와 함께 사회봉사를 오랫동안 했던 친지 한 분이 계신다. 이분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다. 그분은 아이가 입학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호출받았다고 했다. 담임 선생님은 아들이 그렸다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며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고했단다. 그림에는 어미 오리가 있고
그 어미를 쫓아다니는 새끼 오리 5-6마리가 있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 쫓아가는 새끼 오리를 새빨갛게 칠한 것이 보였다. 선생님께선 이 오리 하나만 빨갛게 칠했던 것 때문에 상담을 권했다고 한다. 그분은 선생님께 아들이 이런 색을 칠한 이유가 따로이지 않을까요? 혹시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유는 안 물어보았고 그냥 색을 칠한 것 가지고 상담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분은 집에 와서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잘 그렸네. 어미 오리 따라가는 새끼 오리가 6마리네. 그런데 왜 이 오리 한 마리는 빨간색이니? 그분은 아들이 그렇게 그렸을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설명은 이랬다. 이 빨간 오리는 한눈 팔다가 엄마와 형제들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엄마와 형제를 찾아 헤맸어요. 갈대밭 속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동안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 울기도 하고 몸부림도 쳤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엄마와 형제 오리를 찾았어요. 혼자 있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열도 올랐겠어요. 그래서 이 오리는 아마도 빨갛게 변해 있지 않을까 상상해서 빨간 오리 새끼를 그렸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 매우 그럴듯한 상상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오리가 왜 빨간색인지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아들의 상상력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은 그가 가진 빨간색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선입견이다. 선입견은 자신이 경험했을 한두 가지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경우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시키는 것이다. 빨간색에 대한 담임 선생님의 선입견이 없었다면 왜 빨갛게 그렸니? 라고 쉽게 물어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니 선입견대로 해석한 것이다. 선입견은 온전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아주 끔찍한 방해물이다. 제목,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인생은 팔자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팔자를 고쳐가며 사는 사람도 많다.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산다는 것이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이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생각난다. 고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이다. 그는 나에게 대학교에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진학하면 좋을지를 자문했다. 저나 나나 똑같은 처지인데 내가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내게 물었을까? 그냥 친한 친구이니까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을지도 모르겠다. 대학 입학 시험을 치려고 할 때가 6.25 전쟁의 막바지를 지나 휴전협정이 체결될 즈음이었다. 당시 얼른 떠오르는 생각에 이런 말을 해보았다. 지금은 중국을 우리가 침략한 오랑캐 정도로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은 강대국이었다. 휴전하고 종전이 되어 평화가 회복된다면 우리와 중국도 전쟁의 상처를 떨치고 서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런 환경이 되면 중국어를 공부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시기가 되면 중국어를 자유제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될 테니 중국어를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내 말을 믿었는지 서울대학교 중국어 학과를 입학하여 졸업까지 했다. 학교를 졸업했을 때까지도 우리와 중국은 적대국으로 오래 남았다. 그는 나만 만나면 너 때문에 중국어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할 일 없이 백수로 살아야 하니 네가 책임져라 라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그의 물음에 단지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내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오로지 그 자신의 선택이다. 정신의학 발달사에 최면술과 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다.
샤르코라는 정신의학자는 최면은 누구에게나 걸 수 있고 누구나 걸린다고 주장했다. 베른하임은 최면은 최면에 걸리고자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걸린다고 주장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베른하임의 주장이 옳다. 누구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최면에 걸리고자 선택하는 자만 걸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삶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타인에게 자문도 해보지만 결국 자기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타인이 보기에 남의 말만 듣고 산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그 말을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 모든 인생은 변명할 수 없는 자기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다. 부처님이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 때 제자들이 물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존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자기 선택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제목 실수가 본심이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면 그게 바로 실수이다. 실수 중에는 말실수가 참 많다. 말은 사람이 소통하는 가장 간편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연히 말이 많게 되고 말이 많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불쑥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읽은 글 중 함석헌 선생의 전집에 실린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출판사에서 처음에 함석헌 선생의 글을 모아 책으로 내자고 했을 때 함 선생은 거절했단다. 그때 자신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 실수로 엉뚱한 말을 하진 않았는지 같은 것들이 두렵다는 게 거절의 이유였다. 결국엔 승낙하였는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설령 내가 한 말들이 배치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도 맞는 말도 내가 한 것이고 실수도 내가 한 실수이니 모두 다 나의 말이다. 나는 실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 정신과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가설 중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 포함된 이론 중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무의식 이론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 철학이나 의학에서 의식은 많이 다루었으나 무의식이란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리를 하여 활용을 한 것은 프로이드가 처음이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의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프로이드는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과 의식 수준에서 말이나 행동을 실수하는 사례를 모아 무의식적인 가설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는 사람은 보통 의식 수준에 올려서는 안 될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눌러서 무의식 속으로 잠재우게 되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실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실수가 아니다. 나는 대학생 때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 회장이 되었다. 문과에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의과대학에 다니는 내가 회장이 되다 보니 한 친구가 나를 시샘했다. 우리는 문학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시 낭송회를 열자는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는 그 친구와 의견이 엇갈렸다. 그 친구는 시낭송을 하는 도중에 바이올린 독주를 넣자고 했고 나는 문학의 밤이니 시낭송만 하자고 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투표를 했는데 바이올린 독주를 넣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나는 이 낭송회의 사회를 맡았다. 사회를 보던 중 이번 순서는 땡땡땡이 나와서 빠이롱 독주를 하겠습니다. 곡목은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말을 하고 나니 바이올린 독주라고 해야 할 말을 빠이롱 독주라고 말해 실수를 한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실수를 정신분석적 가설의 실수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나와 의견 대립을 했던 그 친구에 대한 못마땅함을 무의식 속에 누르고 있었는데 그만 자제력을 잃고 불쑥 다른 말이 나온 것이다.
이렇듯 실수라고 하는 것은 깊이 파고들면 실수를 가장한 본심이거나 진심인 경우가 많다. 실수 없이 산다거나 대인관계에서 실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실수의 의미를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수를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 하나의 실수를 변명하기 위하여 10가지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 10가지를 변명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는 말인가.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 내가 한 말도 내 말이고 내가 실수한 것도 내 실수다. 실수가 오히려 감추려고 했던 내 본심이다. 생각이 많으면 고통스럽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생각해보면 뇌를 가진 동물이라면 사람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생각이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도 적당해야지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탈이다. 내가 접해본 환자 중 생각이 너무 많아서 탈이 난 사람들이 꽤 많았다. 생각이 많으면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모순된 생각 속에 파묻히게 되기도 한다. 마치 흐트러진 실타래처럼 어디가 처음이고 끝인지도 모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생각의 흐름이 빠르거나 너무 늦은 경우이다. 생각의 내용이 복잡하여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적인 생각이 망상이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수준의 복잡한 생각을 말한다. 망상 중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피해 망상이다. 이는 막연하게 타인이나 주변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도 있다. 내가 만난 과대망상 환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자처하는 환자도 있었다. 생각이라는 것도 학습된 체계가 있어서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그 체계를 따라 반응한다. 그러므로 망상을 가진 환자는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망상적 사고를 하도록 이어지기 마련이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의 망상 체계에 맞추어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고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망상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복잡한 상황에 부딪히면 아이고 머리야 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한데 사람들은 그 단순한 것을 이리 얽고 저리 얽으며 스스로 복잡하게 만든다. 사고의 망상적 수준에 따라 치료 가능한 방법은 다르겠지만 망상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준의 사고라면 치료법은 간단하다. 사고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말이 쉽지 사실 이미 복잡해진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치 얽힌 실타래를 다시 풀어 정결하게 감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 명상이다. 명상은 한 주제에 집중하고 그 집중력으로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집중력이 높으면 잡다한 생각은 물리칠 수 있으며 나는 내 경험상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기에 잡다한 생각을 정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다. 견딜 만한 복잡한 생각이라면 그냥 웃고 즐겨보자. 믿고 행동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 정도의 복잡한 생각이라면 굳이 떨쳐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복잡한 생각은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닥칠지 모르는 걱정거리를 지나치게 생각함으로써 일어난다. 복잡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잠시 찾아오는 집중력이나 다른 즐거운 생각들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지만 잠시 우리를 고요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일어날 때 일어나더라도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하나쯤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일괄하여 권할 수 있는 처방은 없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런 노력을 하는 도중에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만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